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당신이 아니라 바로 나다. 사람들은 나의 옷 입는 모습을 보고 비웃었지만 그것이 내 성공의 비결이었다. 나는 그 누구와도 같지 않았다. 전설적인 디자이너 코코 샤넬의 말이다.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는 없다. 주인공이 되려면 자신에게 주어진 짐을 기꺼이 질 수 있어야 하며 자기가 내리는 모든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짐의 무게에 놀라 도망치는 사람은 절대 반짝반짝 빛나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상처에서 벗어난 환자들이 깨달은 것은 바로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자신의 짐은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기꺼이 주어진 인생의 무게를 받아들이면 더 이상 타인의 삶을 흉내내려 하거나 비슷해지려고 애쓰지 않는다. 다만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쓸 뿐이다.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자신이라고 떠들지만 실제로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신경 쓰느라 그런 자신을 방치하기 일쑤다. 그러나 나마저 나를 버리면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누가 존중하겠는가?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을 그 누가 좋아해 주겠는가? 그런데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라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래 그게 나야 어쩔래라며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 물론 남들이 반대하는 일을 만나면 두려울 수 있다. 괜히 내가 원하는 선택을 했다가 그 책임을 혼자 다져야 할까봐 두려운 것이다. 게다가 반대하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면 마음이 더 괴롭기 마련이다. 그럴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고 그것을 견디다 못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죄책감은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죄책감이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고 싶은 게 생겼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때로는 죄책감을 환영해도 좋다. 그리고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면 결국 내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나뿐이라면 나를 위한 선택을 함에 있어 누군가에게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내가 책임지면 그만이니까. 그것이 소중한 인생을 나답게 살아가는 길이다. 타인의 인정과 환호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자란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사랑받아 본 경험이 없기에 남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그려놓고 그 모습에 가까워지기 위해 죽으림을 다한다.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오직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매력적이고 일도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다. 그들 안에는 어릴 적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상처 입은 어린아이가 숨어 있다. 그 아이는 사랑받고 싶어서 타인에게 매달리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을 거기에 억지로 끼워 맞춘다. 마치 타인의 인정과 사랑 없이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처럼 말이다. 그들에게 그 정도면 충분해, 넌 최선을 다했어라는 말은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무조건 최고가 되어야 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완벽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 그래서 무서울 정도로 성공에 집착한다. 남보다 앞서는 것은 즐겁게 일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결과이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유일한 목표다. 그렇게 성공을 갈망하다 보니 그만큼 실패도 두려워한다. 한번 실패했을 뿐인데도 그들은 너무 심하게 상심하며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1등뿐이다. 나머지 99명은 어떤 의미에서건 실패자 취급을 받는다. 게다가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는 보통 그 사람 자체보다는 그가 가진 능력, 지성, 재능 등을 부러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보낸 칭찬과 환호는 언제든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갈 수 있다. 늘 최고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타인의 칭찬과 환호에만 매달리는 이들은 그것이 조금만 사라져도 크게 상처받고 극심한 절망감에 빠져든다. 그들은 밖에서 연료를 공급해 주어야 하는 증기기관차에 비유될 수 있다. 이 기차는 외부에서 공급해 주는 석탄의 양에 따라 속도가 달라진다.
석탄을 많이 넣어주면 기차는 빠르게 돌진한다. 그러나 석탄의 양이 줄면 기차의 속도는 느려지고 석탄의 공급이 멈추면 기차는 서버리고 만다. 그런데 문제는 타인의 인정과 환호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짓된 허상에 대롱대롱 매달려 불안하게 살다가 껍데기밖에 남지 않게 된다. 고슴도치 딜레마. 멀찍이 떨어져서 숲을 바라보면 숲의 나무가 빽빽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신기하게도 나무들이 서로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나무들이 서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자라고 있는 것이다. 나는 언제나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어느 날 나무를 연구하는 학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나무들이 서로 너무 가깝게 붙어 있으면 햇볕을 더 받기 위해 경쟁하듯 위로만 자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로만 자라다 보면 가지를 뻗고 잎을 만들어 몸체 구석구석을 튼튼하게 만들지 못해서 두 나무 모두 비정상적으로 몸통이 가늘어지게 된다. 그래서 나중엔 약한 비바람도 견디지 못해 쓰러지고 만다. 각자 올곧이 자라기 위해서는 나무와 나무 사이의 거리가 반드시 필요하듯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거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거리를 두자고 얘기하면 서운함을 넘어서서 내가 귀찮은가 혹은 더 이상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건가라는 오해부터 하게 된다. 그래서 친밀한 사이일수록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자칫하면 서로 깊은 상처를 남기는 문제가 되곤 한다.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에게는 거리가 필요하다. 사람에게는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기대고 싶어하는 의존 욕구만큼이나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은 독립 욕구가 동시에 존재한다. 인간관계를 통해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며 그로 인해 행복해지고 싶어 하지만 그렇다고 관계 때문에 남과 다른 나의 정체성이나 독립성이 침해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친밀감과 거리감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다가가면 갈수록 다른 한쪽은 멀어진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실망과 좌절은 한 사람은 너무 가까이 있으려고 하고 한 사람은 거리를 두려고 하는 데서 시작된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난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남에게 침범당하고 싶지 않는 공간이 존재한다. 그것을 우리는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부른다. 사람이 가득 찬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만원 버스를 탔을 때 불쾌함을 느끼는 것도 모르는 사람과 거의 붙어 있게 되면서 자신만의 공간인 퍼스널 스페이스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한테 너무 가까이 온다고 생각해보라. 그러면 그가 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나를 구속하려 들까봐 겁을 먹게 된다. 반대로 내가 조금 거리를 두고 자유롭게 혼자 있고 싶다고 해보자. 그러면 상대방은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너무 가까워서 서로 상처 주지 않고 너무 멀어서 외롭지 않은 거리를 확보하는 건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힘든 일이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딜레마에 대해 고슴도치의 이야기를 빗대어 설명한다. 겨울의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기 위해 가까이 다가간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게 된다. 상처 입은 고슴도치들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 물러나지만 추위는 다시금 서로에게 다가가게 만든다. 이처럼 고슴도치들은 가까이 다가갔다 뒤로 물러서기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그러나 서로 따뜻함을 느끼면서도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거리는 분명 존재하며 고슴도치들은 최적의 거리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한 부부가 있었다. 아내는 남편이 일개 의사가 아니라 성공한 병원장이 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윗사람들과의 친목 모임이나 술자리가 있으면 남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남편은 연구와 진료에 더 집중하고 싶었다. 사람들을 관리하고 병원을 경영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아내는 아니 남자가 왜 그렇게 야망이 없어라며 남편을 몰아붙였다. 둘은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보통 가족이나 연인을 위해 하는 일들에 대해 사랑하니까라는 이유를 붙인다.
다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행동이 사랑일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휘두르려고 한다. 그를 사랑한다면서 정작 그가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화를 내고 싫어하는 걸 하려고 들면 못하게 막기도 한다. 앞에서 아내도 남편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기를 바랐다. 남편이 병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아이가 이뤄주기를 바라는 엄마도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런 엄마는 아이가 필요로 하는 사랑을 주기보다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필요한 사랑만 아이에게 준다. 심지어 아이가 다른 길을 가겠다고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며 아이의 뜻을 꺾으려고 든다. 아이에게 엄마는 생명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는 엄마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 엄마가 원하는 것만 하게 된다. 어쩔 수 없이 엄마의 분신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엄마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가득하고 나중에는 그것을 어쩌지 못해 스스로를 파괴하기에 이른다. 욕심과 사랑은 구분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냥 상대방을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이기적인 욕심일 뿐이다. 사랑하면 그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아무리 익숙해지려고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감정이 바로 외로움이 아닐까. 우리는 외로움을 잘 견디지 못한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모두 엄마의 뱃속이라는 완벽한 세상에서 탄생하기 때문이다. 보통의 태아는 추위도 더위도 배고픔도 모른 채 사랑 속에서 자란다. 그러나 엄마와 떨어져 세상에 나오면서부터는 시련이 시작된다. 배가 고프거나 어디가 불편하면 누가 먼저 알아서 해결해 주지 않으므로 울음이라는 수단을 써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엄마와 한 몸이라고 착각하던 아기는 생후 6개월쯤 비로소 엄마와 자신이 각각 분리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울해진다. 바로 이때가 인간이 기본적인 우울 정서를 경험하는 최초의 시기라고 한다. 이 과정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물론 이때 엄마가 아이를 잘 돌봐주면 아이는 우울의 자리에 희망을 채워나간다. 자기 혼자 내팽개쳐진 듯한 느낌으로 괴로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엄마와 하나였던 그때를 꿈꾼다. 그래서 외로움이 느껴지면 강박적으로 누군가를 찾아 나선다. 하지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혼자 있어야 할 때가 있고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을 만나기도 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바빠도 외로움은 찾아온다. 그럴 때마다 외로움을 억지로 이겨보겠다고 애쓰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 고통이 찾아오면 그 고통이 잦아들기를 기다리듯 외로움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외로움을 달래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함께 한다고 해서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상대방과 나는 서로 다른 사람이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할수록 발견하게 되는 건 상대방과의 차이이다. 우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중에 상대가 나와는 다른 자신만의 세계와 영혼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한다. 즉, 하나로 합쳐지고자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나와 다른 존재임을 뼛속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서로 분리된 외로운 존재일 뿐임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어차피 인간은 누구나 외롭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만 한다. 결혼을 해도 외롭고 결혼을 안 해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란 얘기다. 그리고 아무리 사랑해도 그와 내가 하나가 될 수는 없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내가 서운하고 때에 따라서는 당신이 서운할 수밖에 없다. 다만 사랑을 하게 되면,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게 되면 사람은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나와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주는 상대에게 깊은 감사를 느끼면서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톨스토이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상대와 얼마나 잘 지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불일치를 감당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이 정답일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죄책감을 느낀다 한들 절대로 과거는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죄책감은 과거를 바꾸고자 하는 시도이며 만약 그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부질없는 바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리 죄책감으로 나를 괴롭혀봤자 둘째 언니가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언니의 죽음을 인정하고 슬퍼하며 떠나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인생에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 오늘도 내일도 과거의 고통을 계속 끌어안고 살면서 스스로를 괴롭혀야 직성이 풀린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하지만 과도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점점 삶의 의미를 잃고 있다면 그런 자신이 두렵고 누군가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면 나는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해주고 싶다. 그 일은 당신 탓이 아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해도 된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간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혼자 있으면 신기하게도 사람이 그리워진다. 지긋지긋한 엄마의 잔소리가 그립고 별것 아닌 일로도 다신 안 볼 듯이 싸우던 동생이 그립고 연락이 뜸했던 친구가 갑자기 보고 싶어지기도 한다. 사람들한테 치이다 보면 혼자 있을 때 절대로 사람 생각은 안 할 것 같지만 막상 혼자 있으면 그냥 불현듯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과의 만남을 돌이켜보게 된다. 지금껏 정신없이 경험한 것들을 차분히 정리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과 그 사람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뉴욕에서 연수를 받았는데 막상 떠나오니 아무 재미가 없더란다. 분명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도 아내와 싸웠는데 떠나고 보니 아내가 보고 싶고 밤새 잠 못 자게 만드는 아이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니 사람 때문에 다치고 힘든 날들이 반복된다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처를 입었다면 그래서 많이 지쳤다면 잠시 혼자 있어 보라. 그 시간에 무엇을 하든 괜찮다.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보라. 그 생각 끝에 만약 어떤 사람이 떠오르거든 그냥 그 생각이 흐르게 두어라. 유치한 생각을 해도 되고 원망을 해도 되고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욕을 해도 된다. 미리 결론 내리지 말고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떠오르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라. 그런 당신에게 나는 이 문제의 시인의 농담을 들려주고 싶다. 문득 아름다운 것과 마주쳤을 때 지금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대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윽한 풍경이나 제대로 맛을 낸 음식 앞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강하거나 아니면 진짜 외로운 사람이다. 종소리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하여 종은 더 아파야 한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당신과 나 사이에서 가져왔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의 고민은 전부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민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인간관계이다. 때로는 모든 관계를 끊고 혼자 살고 싶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기에 우리는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억지로 애를 쓴다. 하지만 마음에도 없는 노력은 관계를 더욱 어색하고 나쁘게만 만들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책에서 저자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노력은 미친 짓이다라고 말하며 이제 더 이상 애쓰지 말고 거리부터 두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거리를 둔다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상대방과 나 사이에 존중을 넣는 것으로 그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를 비난하거나 고치려고 들지 않는 태도이며 반대로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선을 그음으로써 자신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일이다.
그렇다. 저자의 말대로 일정한 거리를 둠으로써 우리는 관계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불필요한 사람들에게 쓰면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은 소홀히 대한다. 내가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팀 페리스가 제안한 관계에 대한 임종 테스트를 해보길 바란다. 임종 테스트는 다음 두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든다. 첫째, 이 사람이 과연 내가 임종 자리에서 떠올릴 사람일까? 둘째, 만약 내가 내일 세상을 떠난다면 지금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맞을까? 위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지금 내가 소중한 사람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